수 참고할 있는 만한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뭐가 그러면 있을지 볼까?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거는 그다고 그럼 하는 타겟 거지. 데이 펀드를 나한테 맞는 걸 고르려면 뭘 보고 고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나한테 맞는 자산 배분형 펀드들을 고르는 방법으로 한번 던져본 질문을 그렇지.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자산 배분, 리밸런싱 다 이해도 되고 맞는 말이고 다 하고 싶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하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런 아무래도 상품을 찾게 되고 그치. 또 이런 제도들이나 또는 뭐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잘 발달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까? 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이제 혼자 하기 힘들면 보통 사람들은 남 따라하잖아. 그렇지.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투자에서는 모델 포트폴리오 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상품을 찾기 전에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참고할 있는 만한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뭐가 그러면 있을지 볼까?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국민연금은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 뭐 600조가 넘는 자금을 굴린다고 음. 하는데 여기에 모델 포트폴리오가 매번 이제 발표가 되더라고. 음. 그러면은 거의 뭐 채권이 한 40% 이상 들어가고 뭐 국내 주식, 해외 채권 또 뭐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투자돼 있는데 또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따라해 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국민연금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음. 국민연금이 최근에 쭉 보면 지켜보면 해외 투자 비중들이 계속 맞아. 조금 커지고 있어. 높여가는 맞아. 거에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저쪽에 노르웨이 사례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어,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는 맞아, 게 맞아. 있잖아. 오일 펀드였다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노르웨이 기름이 처음 나기 시작한 게 오일이 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더라고. 오래되지 않았지. 70년도부터 이제 기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노르웨이 딱 치면은 부케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부케 치면 연관 검색어로 브렌트유? 브렌트유 어. 딱 뜨잖아. 이게 부케라는 걸 찾아보니까 영국하고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큰 바다인데 거기서 이제 70년대부터 기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노르웨이가 처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돈을 특정 개인 기업에 이렇게 맡기기보단 거기서 나온 소익을 다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그거를 이제 잘 쓰는 굴려서. 플랜들을 갔는데 처음에 당장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뭐 행정 집행하거나 그 국가 경제 운영하는 데 써버렸는데 이 문제를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예를 들면 그 돈 수출해가지고 들어온 외국 돈 때문에 그 외국 돈의 양이 많아지면 노르웨이 자체 통화에 영향을 끼치니까. 강세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노르웨이 통화 강세가 되니까 다른 산업이 못 견뎌내는 거야. 이걸 소위 말하는 네덜란드병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또 돈이 많아지니까 재정을 좀 방대하게 집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 노르웨이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90년대부터 이거를 펀드에다 적립하기 시작했어. 그 석유로 생기는 모든 수입은 펀드에다 국부펀드에다가 다 집어넣자. 그리고 가능하면 뺏어 쓰지 말자. 어느 정도 범위에서 뺏어 쓰냐면 발생하는 수익의 3에서 4% 정도 수준에서만 뺏어 쓰고 그거 외에는 못 뺏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굴리기만 하고. 이게 일종의 강제저축 개념인데 그러면 언제 뺏어 쓸까라고 하면 노르웨이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더 이상 석유가 안 나오거나. 안 나게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뺏어 쓰게끔 기름값이 뭐 만들어 폭락하거나. 놓은 거야. 근데 그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덩어리가 되게 커졌잖아. 그렇지.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할까 봤더니 그 돈을 노르웨이 내부에 하나도 투자 안 하는 거야. 전부 노르웨이 바깥에 투자하는 거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환율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우리가 고래가 있고 우물이 있어. 우물에 고래가 팡 빠지면 우물물이 어떻게 돼? 튀어나오지. 넘치지. 그러면 이게 우물이 시장이고 물 높이가 주가라고 봐. 고래가 이렇게 빠지면 주가가 넘쳐버리잖아. 주가가 이제 투자되는 돈의 크기. 그러면 덩어리 자금이 커지면 증시가 과열돼 버릴 거 아니야. 채권 시장도 과열돼 그렇죠. 버리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반대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고래를 우물 속에서 끄집어 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바닥을 드러내겠지. 우물물이. 그렇지. 정작 자산을 운영해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끌 때 내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면 그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큰 자금들을 자기 좁은 자국 시장에만 투자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케이스겠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보면은 자산이 뭐 일정 부분 커나가다가 일정 수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때 끄집었을 때 시장이 주는 충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자산 중에 상당 부분들을 분산을 해외 주식, 하는 해외 것들. 채권으로 그러니까 분산하는 국민연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개인 자산 운영할 때 한번 참고는 좀 그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국민연금 자금 올리는 분들이 뭐 굉장한 전문가들이니까 또 내가 얼핏 보면은 각 증권사에서 뭐 이번 달에 포트폴리오 뭐 이번 달에 모델 뭐 포트폴리오 잡지 같은 발표 거나 많이 아니면 하지.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거 그것도 내주지. 또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학교 자금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굴리지 않아? 그치. 미국 대학이나 기금들 같은 것들도 보면 그런 데도 들여다보면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그게 대체 자산들을 좀 많이 맞아. 넣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거고 주식 채권 위에 이제 다른 대체 자산들 비중들을 계속 높여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는 것도 소위 말하는 따라쟁이. 그래서 모델을 따라해보는 것도 이제 자산 배분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게 정이 힘들다. 그런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뭐 나이에 맞게 자산 배분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 TDF 펀드, 또 뭐 주식하고 채권하고 골고루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뭐 혼합형 펀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부동산 이런 데 골고루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뭐 한 이 정도가 초보자들이 그냥 쉽게 자산 배분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나는 두 가지거든. 이게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중기적으로 조정해준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그렇지. 하잖아. 근데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가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시기는 뭐냐 그러면 특정 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원상태로 돌려놓는 방식의 리밸런싱이 그렇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이제 돈을 써야 될 시기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험을 좀 줄여야 되겠네.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리밸런싱.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는 크게 두 가지. 그러네. 예. 시장이 변했을 때와 내가 변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런 생각하면 관점에서 되겠네.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를 고르면 그것도 이제 펀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렇겠다. 첫 번째는 이제 혼합형 펀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위험 자산 비중이나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펀드야. 아까 첫 번째 방식이 리밸런싱만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주식 50, 채권 50 해놓으면 계속 펀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50%를 지켜나가는 거지. 그렇지. 많이 오르면 팔고 적게 오르면 하면서 펀드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이런 형태의 혼합형 펀드, 이걸 밸런스 펀드라는 요것만 해주는 펀드가 많지, 하나가 사실. 예, 그런 펀드들이 되게 많고 요즘 나오는 거에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해. 이게 뭐냐 그러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뭘 해주는 거지? 위험 자산의 비중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똑같아서 가더라도 처음에 20, 30대 때는 주식의 비중을 한 80% 정도까지 가져갔다가 점점 비중을 줄여서 퇴직하기 직전이 되면 주식 비중을 한 30%에서 40% 수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펀드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그럼 하는 타겟 거지. 데이트 펀드를 나한테 맞는 걸 고르려면 뭘 보고 고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산 운영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 성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나는 보통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정기예금 정도의 금리에 만족하시냐고 물어봐. 근데 만족하는 사람이 이젠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뭐 만족한다 그러면 굳이 어렵게 그렇지, 고민 할 안 필요 하고 없지. 거기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속 편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만족한다라고 그러면 뭐 은행 가면 정기예금 할 거고 뭐 증권사 가게 되면 이제 확정금리형 투자 상품들 몇 개 있잖아. 그런 거 찾을 거고 보험사 가면 확정금리형 보험 같은 것들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중금리 수준 요즘 같은 때 만족하는 사람 드물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지. 어떤 질문이냐? 당신이 지금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또는 그만큼 투자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냐? 이 두 그러니까 가지 직접 할 거냐, 맡길 거냐. 그치, 두 이걸 가지 질문에 판단할 수 난 있는 거네. 역량도 되고 시간도 돼. 그럼 직접 해야지. 그럼 직접 하면 소위 말해서 do it yourself, DIY 하는 거지. 스스로 하면 돼. 근데
직장인들 많지 않지. 상당수가 역량은 되더라도 시간이 안 시간이 되고. 모자라고 항상 뭐 주식 사야 되는데 출장 내보내고 뭐 그렇지. 이러면 그 눈치 뭐 보이지. 눈치 보이고 그- 앉아서 투자할 수 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DIY 방식, 스스로 하는 방식보다는 좀 간접 투자에 맡기는 방법.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것 같아.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맡겨야 되는.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만약에 노자금을 마련하는 질문이면 음. 자 자산 배분 비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비중을 시간이 지나면서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수록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일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지. 대부분 줄이겠다고 하겠지. 뭐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음. 이거를 스스로 줄이기는 싫은데 줄이고는 싶어. 그런 사람은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로 가입을 하면 내가 일단 가입할 때 비중은 높더라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거고 아니, 난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만 계속 해달라고 유지하는 하면 이제 혼합형 펀드, 밸런스 펀드 같은 걸 구입해 놓으면 시장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만 해주고 가져가니까 이런 거를 딱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금리에 만족하냐, 할 시간과 역량이 되느냐, 자산 배분 비중을 타겟 데이트가 될수록 줄일 거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나한테 맞는 자산 배분형 펀드들을 고르는 방법으로만 던져보는 질문으로 그렇지.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리하면 내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산 배분 비중을 달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TDF 펀드로. 나는 그럴 생각은 없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산 배분 비중을 리밸런싱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혼합형 펀드 이렇게 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도 금융기관에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타겟 데이트 펀드 찾는 사람이 많냐고 이제 물어보면 처음엔 많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다가 이걸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융기관 직원 입장에서도 일일이 시장상 변화에 따라서 이걸 대응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거 변경하라고 일일이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고객들한테 동의를 끊는 거야. 그러면 TDF 펀드를 퇴직연금에 넣을 수도 있어? 원래 퇴직연금을 하려고 만들어낸 게 TDF라고 하는 게 연금형 상품에 적합한 상품을 TDF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걸 조금 활용 범위를 넓혀서 요즘은 어디도 쓰냐 그러면 이제 목적 자금 마련 용도에서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났어 난 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정도는 내가 마련해주고 싶어 그럼 내가 투자 기간이 몇 년 남은 거야? 한 20년 남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20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다. TDF 상품을 골라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하고 거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비중을 줄여주니까. 근데 TDF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로 TRF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도 있어. 이거는 타겟 리스크 펀드. 그러니까 아까 소위 말하는 혼합형 펀드 같은 건데 이걸 왜 타겟 리스크 펀드라고 그러냐면 이 펀드는 그러면 쌍둥이들이 있어. 예를 들면 똑같이 자산 투자는 하는데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 90% 이상인 거, 80%만 하는 거, 70%만 하는 거, 50%인 게 여러 종류가 있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TDF는 알아서 비중을 조정해 주는데 그렇지. 이 상품은 자기가 변경 지시를 해야 돼. 내가 나 바꿀래? 그러면 나 좀 투자 비중 낮은 거로 바꿀려면 스스로 변경을 하는 거를 이제 타겟 리스크 펀드라고 또 아까 말한 이야기하더라고. DIY 전략하고 펀드 전략의 콜라보레이션이네. 그치, 일종의 이제 중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약간의 나는 자산 배분은 필요하고 시황에 따라서는 배분을 하고는 싶은데 자동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는 비즈는 거는 만족 못하겠다. 그거는 스스로 하겠다. 내가 라는 생각을 좀 관여를 하겠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타겟 리스크 D, 아니, T, R, 타겟 리스크 F. 그러니까 타겟 리스크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상품들을 좀 골라 가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 운용할 때 자기 관여도를 어느 정도 줄 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 직장인들 가면 나는 이제 자동 항법 장치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를 해줘. 비행기
파일럿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요즘 음. 파일럿은 언제만 운전을 하냐 그러면 이륙할 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수동으로 기기 장치 조정하고 일정 궤도 이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자동 항법 항법 장치에 장치로 맡겨버리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착륙할 때 수동으로 이렇게 그렇지. 해서 하잖아. 음. 펀드 관리도 직장인들 펀드 관리 방법도 난 똑같다고 생각해. 처음에 가입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선택해야 펀드가 되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펀드는 어디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서 제대로 한번 딱 선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동 항법으로 운영하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 한 거 잘 안 바꾸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못해 뭐 안 바꾸는 거면 어떻게 이거 활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동 항법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내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됐을 찾을 때 때. 다시 한번 또 내가 관여를 좀 금융기관 하고. 직원들한테 또 상담도 해보고 관여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인출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장치를 가지고 내가 투자에 그 의사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놔야 또 뭐가 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또 투자할 금액도 늘어나는 거니까 좀 자기 중간중간엔 관여도를 주려고 처음에 선택할 때랑 마지막에 찾았을 때 관여도를 좀 높이고 중간에는 자동 항법 장치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하는 그런 펀드들을 찾는 것들이 직장인 중요한 입장에서는 기준이 되게 되겠네.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퇴직연금이나 장기로 투자하는 연금저축 같은 상품에서는 이런 거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3040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확보해서 돈 번 데 쓰시고 자산 관리하는 거는 가능하면 항법 장치, 자동 항법 장치 활용하시고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